김순자 씨는 올해 65살입니다. 평생 친구들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35세 같은 동네로 이사 오면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미숙, 박순희, 이영자. 이 세 사람과는 30년 넘게 매주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등산도 함께 갔습니다. 순자 씨에게 친구들은 가족만큼 소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친구는 평생 가는 거라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함께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순자 씨는 친구들을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빌려줬고 힘들어하면 위로했습니다. 생일이면 선물을 챙겼고 집안 경조사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는 평생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60이 넘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상하게 친구들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변화가 더 확실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즐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했습니다.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대신해 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미숙이랑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숙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딸이 또 이혼한다고요? 순자 씨는 속으로 그 이야기가 몇 번째인지 세어봤습니다. 이혼, 재혼, 또 이혼. 몇 년째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그래도 순자 씨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들겠네.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어요. 또 이 이야기구나. 똑같은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자신이 낯설고 놀라우셨답니다. 순이가 또 며느리 얘기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요. 이것도 만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미숙 딸 이야기와 순이, 며느리 이야기가 겹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느라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어요. 영자도 한마디 했어요. 며느리라도 있지. 나는 아들이 결혼도 안 해. 2시간 동안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건강 이야기, 부정적인 말들만 오가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한마디도 자기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순자 씨한테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 친구를 만났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녁밥을 차리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더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친구 모임에서 내 이야기는 한 번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그 느낌. 며칠 뒤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만나자고요.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좀 바빠. 바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한숨이 자신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했는데 친구 전화에 한숨이 나오는 사람이 됐구나.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단체 카톡방에 등산 가자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1시간 뒤, 2시간 뒤에도 보지 않은 척 했습니다. 미숙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자가 요즘 바쁜가 보다. 무슨 일 있냐고. 순자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솔직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불편하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30년 친구한테. 그날 저녁 순자 씨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친구들 만나는 게 좀 피곤해. 남편 오철수 씨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게. 30년이나 함께 지냈는데 관계도 변하는 거지. 평생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순자 씨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평생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카톡도 답하지 않았고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전화기를 보니 미숙한테서 전화가 4통 와 있었어요. 순이한테서도 2통. 순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전화하기가 싫었어요. 친구들은 단체방에서 걱정했습니다. 순자가 아픈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왔고 어디 다쳤냐는 말도 나왔어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순자 씨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래도 답장이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순자 씨가 인터폰을 봤더니 미숙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깐 망설였어요. 그래도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이야? 왜 연락을 안 받아? 걱정했잖아. 순자 씨는 어색하게 미숙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어요. 미숙은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몸은 괜찮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순자 씨는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자신이 변한 것 같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만 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었어. 말을 하지. 우리가 뭐라도 했어. 아니야. 그럼 왜?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어요. 돌아가는 뒷모습이 섭섭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문을 닫고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날 밤 순자 씨는 침대에 누워서 오래 생각했어요. 65해를 살아오면서 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한데 이게 잘못된 건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인 건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것. 얼마 뒤 미숙 생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 순이가 연락했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 미숙 생일 모임을 한다고 식당을 예약했으니 꼭 오라고요. 순자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미숙 생일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거든요. 미숙이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순자 씨였어요. 미숙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순자 씨였습니다. 그 사람 생일을 그냥 넘기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어요. 미숙이 순자 씨를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요즘 어디 아팠어? 미숙아, 생일 축하해. 순자 씨는 준비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미숙은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색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수가 적었고 친구들도 눈치를 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르다가 순이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 있어? 한 달 넘게 연락도 안 되고. 좀 바빴어. 친구한테 연락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우리 다 걱정했어. 순자 씨는 미안했지만 동시에 답답했습니다. 어른이 다 된 사람이 왜 자기 일정을 친구들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앞으로는 연락할게. 밥을 먹는 내내 어색했어요. 예전처럼 왁자지껄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식당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미숙이 순자 씨를 붙잡았습니다.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둘만 남았어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우리 피하고.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친구를 상처 입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요즘 혼자 있고 싶어.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친구인데 그냥 피하면 돼. 순자 씨도 가슴이 아팠어요. 미숙이 고개를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순자 씨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차가운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미숙이 울었다는 것까지요. 남편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 관계도 변하는 거지. 예전처럼 안 맞을 수 있어. 뭐, 평생 함께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어. 그 말이 순자 씨한테 다시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친구는 평생 가는 거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맞는 걸까? 며칠 뒤 순자 씨는 혼자 동네 카페에 갔어요. 뭔가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누구의 불평도 듣지 않아도 됐어요. 누구를 위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골목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혼자인데도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이 자리 누가 앉아요? 아무도 안 앉아요. 앉으세요.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름은 박은주라고 했어요. 올해 67이고 혼자 산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보냈고 자식들은 다 타지에 있다고요. 매일 이 카페에 온다고 책 읽고 커피 마시는 게 낙이라고 했어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친구랑은 안 오세요? 은주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있었죠. 근데 이젠 안 맞더라고요. 서로 불평만 하고 비교하고 그게 싫어서요. 순자 씨는 놀랐어요.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은주 씨가 책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불편한 것보다는 나아요. 혼자 있으면 평화로워요. 그 말이 순자 씨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외로움보다 평화.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이 들어서의 삶, 친구 관계, 혼자 사는 법에 대해서요. 가볍고 따뜻한 대화였습니다. 순자 씨는 오랜만에 편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식 흉이나 며느리 이야기, 건강 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의 일상, 좋아하는 것, 요즘 관심 있는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게 이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은주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저 이 시간에 자주 있어요. 또 오세요.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친구들보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더 편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친구는 오래 알았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 편안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날 밤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억지로 만나지 않기로. 자신을 위해 선택하기로. 쉽지 않은 결심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었거든요. 미숙 남편 장례식에서 밤새같이 울었던 기억, 순이. 아들이 사고 났을 때 같이 병원 바닥에서 기다렸던 기억, 영자가 처음 당뇨 진단받고 펑펑 울 때 손잡아줬던 기억. 그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들이 좋은 기억인 건 맞는데 지금의 관계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순자 씨는 결심을 실천에 옮겼어요. 친구들과의 단체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게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며칠 뒤 미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단체방을 왜 나갔냐는 내용이었어요. 순자 씨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당분간 혼자 있고 싶어. 미숙이 답했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30년 친구를 이렇게 버려. 순자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버린다는 말이 특히 아팠어요. 버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금은 혼자가 필요한 거였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이해해줘. 못해. 정말 실망이야. 그 이후로 미숙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순이와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 소문도 났어요. 순자가 친구들을 다 버렸다고, 이상하게 변했다고. 어떤 날은 마트에서 아는 분이 순자 씨를 보더니 눈을 피하기도 했어요. 그분도 소문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신경이 쓰였지만 참았어요. 자신의 선택을 믿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을 때는 수다 떨면서 빨리 걷기만 했는데 혼자 걸으니 여유로웠어요.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들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카페에도 자주 갔어요. 은주 씨와 종종 마주쳤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긍정적인 대화였어요. 서로의 취미, 관심사, 일상 이야기. 불평이 아닌 나눔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편했어요. 어느 날 은주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수채화 같이 배워볼까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강좌가 있어요. 순자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나 싶었어요. 붓 한 번 잡아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랜만에 생긴 거예요. 두 사람은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이었습니다. 첫날 교실에 들어가니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이미 여러 명 앉아 계셨어요. 순자 씨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어요. 선생님이 물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 물감을 올리라고 했는데 처음엔 뭐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설렜어요. 내가 이런 걸 만들었구나. 뿌듯했습니다. 선생님이 옆에 와서 말씀하셨어요.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세요. 그 한마디에 순자 씨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어요. 수채화 교실에서 또 다른 분들도 만났어요. 모두 비슷한 나이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도 있었고 부부가 함께 온 분들도 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가볍고 편한 대화였어요. 서로를 억지로 위로하지 않았고 불평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남편 오철수 씨가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 보여. 순자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 친구들 안 만나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다 필요한 게 아니야. 맞는 사람 만나야지.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자 씨가 수채화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 은주 씨와 나눈 대화들, 공원에서 혼자 걸으면서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들으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순이를 마주쳤어요. 순이가 순자 씨를 보더니 장바구니를 든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순자 씨는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슈퍼에서 영자를 만났습니다. 영자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잘 지냈어? 순자 씨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응, 너는?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섭섭해. 30년인데.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영자가 한동안 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순자 씨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66이 됐어요. 친구들과 헤어진 지도 1년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어요. 수채화는 이제 순자 씨의 삶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1시간씩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서툴렀는데 이제는 색깔을 섞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집 거실 벽에는 순자 씨가 직접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동네 공원 풍경, 창밖에서 본 감나무, 시장에서 본 꽃다발. 남편이 그 그림들을 볼 때마다 칭찬을 합니다. 당신이 그린 거 맞아? 그게 어떻게 이렇게 예뻐? 그 말에 순자 씨가 웃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중급반으로 올라갔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했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작품을 전시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순자 씨 그림도 거기 걸렸습니다. 개막식 날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어요. 당신 그림 보러 왔어. 순자 씨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은주 씨 외에도 새로운 분들이 생겼어요. 수채화 모임 사람들, 도서관에서 만난 분들, 모두 편안하고 긍정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혼자 있고 싶을 때 혼자 있었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리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순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겼고 함께하는 시간도 즐겼어요. 균형을 찾은 거예요. 어느 날 순자 씨가 남편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옛날 친구들 생각은 안 나? 생각나지. 미숙이가 남편 잃었을 때 손잡아줬던 거, 순이 아들 사고 났을 때 같이 병원에서 밤새웠던 거, 그런 거 생각나. 근데 후회는 안 해. 남편이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잘 결정한 거야.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미숙을 마주쳤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미숙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에 서 있었는데 뭔가 멍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잘 지냈어?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너는? 미숙이 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좋아 보인다. 정말로?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순자 씨는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트 안 카페로 갔어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나도 미안해. 처음엔 너무 화났거든.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30년인데 연락도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냐고. 미숙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들었어요. 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해봤어. 내가 왜 그랬는지. 너한테 부담만 줬던 것 같아. 불평만 하고 듣기만 강요하고. 정작 내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순자 씨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이야. 그런데 나도 미안해.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면서 변하는 거지.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너 보니까 좋다. 진짜 좋아 보여. 가끔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좋겠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헤어지면서 미숙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순자 씨도 말했어요. 미숙아, 너도. 다시 친해질 순 없겠지만 원수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은주 씨와 함께 단풍 구경을 갔어요. 동네 뒷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산을 올랐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어요. 순자 씨는 가다가 멈춰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걸 왜 이제야 봤을까? 예전에 친구들과 등산할 때는 수다 떨면서 올라가기만 했는데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정상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져온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마셨어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2년 전 생각나세요? 그때 처음 카페에서 만났을 때요. 순자 씨가 웃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은주 씨가 말했어요. 잘 이겨내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어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 대부분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요. 살아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경치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편안했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과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어땠어? 정말 좋았어. 단풍도 아름답고 은주 씨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잘 됐다. 용기 낸 거 쉽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순자 씨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없어도 편안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저녁이 아름다웠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봤어요. 1년 동안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산, 바다, 나무, 꽃. 하나하나에 자신의 성장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많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래 알았다고 좋은 게 아니다. 편안한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혼자여도 괜찮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서 변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는 거라는 것.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라는 것.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5.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살아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나이 들어서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진 경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신 경험.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주변에 꼭 한 명씩 있지 않으세요? 나이는 나랑 비슷한데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얼굴에 늘 옅은 웃음이 있고 말에 여유가 있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하는 그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편할까? 나이 들수록 팔자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고 자식 잘 된 사람이 팔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 보니까 진짜로 부러운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또 뭘 하나 설레는 사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자식한테 전화할 때 부탁이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 병원에 가도 주눅 들지 않고 식당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 70 넘어서 진짜 상팔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조용히 선택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7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이 소풍 같은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 8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어르신 10명 중 4명 이상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혼자서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끝까지 함께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법구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으라고요. 남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요. 2500년 전 말씀인데 오늘 이 순간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노년은 갈립니다. 완전히 다르게 살게 돼요. 60세 이후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인생의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에 사시는 73세 김정호 어르신과 74세 박순길 어르신은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고 비슷하게 자식을 키웠어요. 재산도 비슷하고 건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의 하루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호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뜹니다.
혼자 밥을 지어 드시고 동네 한 바퀴를 걷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십니다. 저녁엔 좋아하는 책 몇 쪽을 읽다가 잠이 드세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얼굴에는 늘 옅은 웃음이 있습니다. 반면 박순길 어르신은 요즘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십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를 큰아들한테 물려줬고 지금은 아들 집 한 방에서 지내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밥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대로 드시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재미가 없어요. 가끔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멈추십니다. 내가 연락하면 괜히 부담이 되겠지. 어르신이 며칠 전 김정호 어르신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냐? 김정호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순길아, 내가 내 인생을 남한테 다 줘버렸잖아. 그 말에 박순길 어르신이 한참 말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두 분의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박순길 어르신이 어떻게 달라지셨는지도 함께 보실 겁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첫 번째 선택.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무너집니다. 박순길 어르신이 아파트를 아들한테 넘긴 건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니었어요. 자식이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고 어차피 갈 건데 미리 주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걱정 없으세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장을 찍고 나서 처음 달라진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자고요. 어르신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숙박비의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 15만 원이 넘었어요. 그 돈을 쓰려면 아들한테 말을 해야 했습니다. 입이 안 떨어졌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창밖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10월 하늘이 파랬습니다. 단풍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가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말하기가 창피해서였어요. 내가 번 돈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분, 손 내밀기 싫은 그 자존심. 어르신이 그날 혼잣말을 하셨답니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나? 그게 단풍 구경을 못 가서 서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다는 것, 그 선택권이 사라졌다는 것이 서러웠던 거예요. 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선택권을 잃은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이 말이 찔리십니까?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지금 납부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입니다. 그분들이 게으른 분들입니까? 아니에요. 몰랐던 겁니다. 연금은 이겁니다. 젊은 내가 늙은 나한테 매달 보내는 편지예요. 그 편지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쉬어도 돼. 여기 생활비. 과거의 내가 미래의 나한테 보내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아직 준비 못하신 분,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본인 몫의 돈은 마지막까지 본인 손에 쥐고 계십시오. 그게 자식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박순길 어르신은 그날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를 검색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이었어요. 두 번째 선택,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홍순희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동네에서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셨어요. 누가 부르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모임이라면 빠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친구를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피곤한 겁니다.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만 늘어놓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 됐어. 며느리가 얼마나 살뜰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르신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괜히 자기 자식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데. 그 비교가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슬픔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만날 때마다 세상 불평만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며느리가 어떻고, 허리가 어떻고. 한 시간을 듣고 나면 내 허리도 덩달아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딱 한 명 떠오르셨죠?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그 불평 친구와 점심을 먹고 전철을 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기는 겁니다. 밥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2시간 동안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마음이 탈진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생각하셨어요. 나 얼마나 남았다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써도 되나? 그 순간부터 어르신이 조금씩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모임 총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너 요즘 왜 안 나와?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나 요즘 바빠. 전화를 끊고 나서 어르신이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뭐가 바쁘다고. 그리고 픽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웃음이었어요.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연을 어떻게 끊어요? 그런데 정리는 끊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생각해 보세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 억지로 드시겠습니까? 그걸 먹으면 내 몸이 탈납니다. 관계도 똑같아요. 만나고 나서 탈이 나는 사람, 억지로 유지하면 내 마음이 탈납니다. 싸울 필요 없어요. 연락을 조금 줄이면 됩니다. 모임을 한번 빠지면 돼요. 지금 홍순이 어르신은 편한 친구 2~3명과만 만납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 어떤지 아십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요.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시간을 쓰십시오.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3번째 선택, 걷는 힘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늦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82의 윤말순 어르신은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으셔야 걸을 수 있어요. 그래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하루는 시장에서 돌아오다가 언덕길에서 숨이 차서 잠깐 돌 위에 앉으셨어요. 지팡이를 짚고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셨는데 파랗더랍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어르신이 혼자 웃으셨어요. 나 아직 이 언덕 오를 수 있네. 숨이 차도록 걸을 수 있다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감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된 게 처음부터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3년 전에 이 어르신 친구 한 분이 마당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낙상이었어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몸도 많이 회복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걷는 게 무서워졌어요. 집 밖에 잘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윤말순 어르신이 그분 집에 문병을 갔어요. 방 안에 앉아 계신 친구를 보는데 창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환기도 안 된 방 안에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윤 어르신이 창문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바람 좀 들이자. 친구가 말했어요. 됐어, 나가기 귀찮아.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윤 어르신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 다음 날부터 무릎이 아파도 걸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어도 걸었어요.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걷지 못하는 순간 삶도 멈춥니다. 내 몸은 자동차와 같아요. 매일 조금씩 기름 넣고 관리하면 오래 탑니다. 경고등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써버려요. 하루 30분 걷기.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 30분이 10년 후에 팔자를 바꿉니다. 박순길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어느 날 아침 아들 집 현관에서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으셨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툭툭 털고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4번째 선택,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입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우세요?
충청남도 공주에 사시는 76의 최순옥 어르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둘이 각자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셨습니다. 첫날 밤 어르신이 저녁밥을 차리셨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2가지.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앉으시니까 이상했습니다. 숟가락을 드는데 손이 멈췄어요. 평생 누군가를 먹이면서 같이 먹었는데 처음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 밥을 차린 겁니다. 그 밥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가더랍니다. 된장찌개가 짜서가 아니었어요. 외로워서였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 불을 켜놓고 주무셨어요. 어두운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조용한 게 무서워서였습니다. 어느 날 골목에서 이웃 할머니가 울고 계신 어르신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어요. 뭐가 그렇게 서러우세요?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이웃 할머니가 다음 날 화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작은 고양이 발풀이였어요. 이거 말은 못해도 들어줘요. 물 주면서 말 걸어봐요. 어르신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이 나를 놀리나. 화분한테 말을 걸라고. 그래도 다음날 아침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해봤어요. 오늘 날씨 좋다. 너도 좋지. 그리고 어르신이 픽 웃으셨습니다. 혼자서 웃었는데 창피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더 웃긴 일이 생겼어요. 어르신이 화분한테 말을 걸다가 화분이 대답을 안 하자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야, 말 좀 해봐. 그리고 어르신 혼자 웃음을 참지 못하셨어요.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얼마 만에 웃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어요. 이웃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들어주더라고요. 그 화분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어르신 베란다에 화분이 20개가 넘어요. 주방엔 직접 담근 된장이 줄지어 있고 거실엔 색연필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어르신이 이러셨어요. 외로울 틈이 없어. 아침에 화분들한테 물 주고 말 걸고 체조 따라하고 그림. 그리고 드라마 보다가 자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이 내 마음대로 하루를 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야 얻는 진짜 자유예요. 5번째 선택.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 막막함.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4세 강인수 어르신은 30년을 매일 아침 출근하던 분이셨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2달 어르신이 어떻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어느 날 오후 2시에 거울 앞에 서셨는데 수염이 며칠 것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면도한 게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무섭더랍니다. 내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거울 속 낯선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르신이 조용히 면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루틴을 만드셨습니다. 매일 아침 면도부터 하기로요. 아무 계획이 없어도 아무데도 안 가는 날도 무조건 면도부터. 그게 시작이었어요. 면도를 하면 씻게 되고 씻으면 옷을 갈아입게 되고 옷을 갈아입으면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깔끔하게 차려입고 소파에 앉아 계신 어르신을 보더니 물었어요. 아버님, 오늘 어디 가세요? 어르신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하고 들어갔어요. 아무데도 안 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제대로 맞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작은 루틴 하나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나이 들수록 아무도 내 시간을 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요. 오늘 당장 내일 아침 딱 하나만 정하십시오. 루틴이 생기면 하루가 생기고 하루가 생기면 삶이 생깁니다. 6번째 선택.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숨 나오시는 분 계세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2살의 장귀래 어르신은 자식들이 전부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 같고 자식이 힘들면 내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기대하면 할수록 서운함이 커지는 겁니다. 명절에 오겠다던 아들이 일이 생겼다며 못 온다고 하면 밥이 안 넘어가요. 그 서운함이 어느 날 말로 터졌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전화를 뚝 끊었어요. 그날 밤 어르신이 방에서 혼자 얼마나 오래 우셨는지 모릅니다. 자식한테 상처를 주려던 게 아니었는데,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려 했던 건데.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이 혼자 조용히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전 아이 때 내 부모님한테 얼마나 자주 전화했나. 솔직히 떠올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쁜 자식이었나? 아니에요. 그냥 바빴던 겁니다. 내 자식들도 지금 그냥 바쁜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어르신 마음속에서 서운함이 스르르 녹더랍니다. 자식과의 관계는 연과 같아요.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집니다. 너무 풀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딱 적당히 줄을 쥐고 있어야 연이 가장 높이 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그 빈자리를 내가 채울 수 있을 때 오히려 자식이 더 자주 생각나고 더 자주 연락이 옵니다. 딱 그리울 만큼의 거리가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7번째 선택. 지금 당장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없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에 사시는 78배 정기수 어르신은 젊은 시절 사업을 2번 실패하셨어요. 빚을 지고 친구들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시절이 평생 마음에 짐이 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나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동네에서 아프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은 채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다. 이게 작은 일인가? 어르신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더라고. 사업 잘 되던 시절엔 이 바다가 그냥 바다였어. 그런데 그날 새벽엔 바다가 파랗고 바람이 차고 나는 여기 있구나 싶은 거야.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좋더라고. 어르신은 그 후로 날씨 좋은 아침이면 바다 앞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행복을 찾는 건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술래가 온 동네를 뛰어다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자기 집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찾아다닌 행복이 오늘 아침 밥상 위에, 창밖 나무 위에, 지금 이 따뜻한 방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쌓여 비범한 인생이 된다고요. 지금 시작하십시오. 박순길 어르신도 어느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처음으로 베란다에 나가 앉으셨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셨어요. 파랗더랍니다. 70 넘어서 상팔자 1위의 조건, 8번째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8배 이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어르신은 평생 무뚝뚝한 분이셨습니다.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게 어르신 세대의 방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다 너희를 위해서인데. 그런데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르신한테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지? 내가 미처 못한 말들이 있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어르신이 일어나 부엌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다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셨어요. 맏아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잘 써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편지지를 바라보다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던 날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영하 15도 한겨울 새벽에 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산부인과까지 뛰어갔던 이야기.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낼까봐 아버지 손이 떨렸다는 이야기. 그 손수레 위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 그걸 쓰다가 어르신 눈물이 편지지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편지지가 번졌어요. 어르신이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계속 쓰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쓰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학교 운동회에 한 번도 못 간 것. 내가 사춘기 때 혼내기만 하고 안아주지 못한 것. 결혼식 날 내 손잡고 아무 말도 못한 것. 그 미안함들을 처음으로 글로 쓰셨어요. 새벽 2시에 시작한 편지가 4시가 됐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으신 뒤
어르신이 부엌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이상한 기분이 드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수십 년을 가슴에 품고 있던 무언가가 그 편지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차례로 편지를 쓰셨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딸한테, 며느리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더 쓰셨어요. 돌아가신 남편한테요. 여기서 잠깐 이 장면을 들으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평생 함께 살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말들. 어르신이 썼습니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먼저 가서 나 혼자 남겨진 게 원망스러웠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살아서 참 좋았다고.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이상하게 이걸 하고 나니까 오늘 하루가 더 소중해. 아침 햇살이 더 따뜻하고 밥이 더 맛있어.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흐릿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더 선명해져요. 두려워서 외면하면 오늘이 불안합니다. 준비하면 오늘이 선물이 돼요. 지금 가슴에 품고만 있고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십니까?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을 오늘 하십시오. 편지도 좋고 전화 한 통도 좋고 문자 한 줄도 좋습니다. 그 말이 상대방한테 전해지는 순간 여러분 마음도 함께 가벼워집니다. 이말순 어르신의 편지는 지금도 맏아들 서랍 안에 있어요. 어르신이 먼저 가신 뒤에 아들이 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읽다가 아들이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실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나도 더 자주 전화했을 텐데. 그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자, 지금까지 70 넘어서 상팔자로 사는 분들의 8가지 선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박순길 어르신 이야기를 마무리해 드릴게요. 사는 게 재미없다던 그 어르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한 통을 하셨고, 불편한 친구 모임을 한번 빠지셨고,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를 걸으셨고, 베란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셨습니다. 거창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골목길을 걷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나셨습니다. 고양이가 어르신을 빤히 쳐다봤어요. 어르신이 쭈그리고 앉아서 말을 걸었습니다. 너도 아침 일찍 나왔네. 고양이가 야옹했어요. 어르신이 그 자리에서 혼자 웃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나온 웃음이었어요. 얼마 만인지 모를 그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호 어르신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야, 나 오늘 고양이한테 말 걸었어. 김정호 어르신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거봐, 사는 게 별게 아니잖아. 70 넘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버릴 건 버리고 지킬 건 지킨 사람이에요. 첫째, 돈의 주도권을 끝까지 쥔 사람. 둘째,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 셋째, 걷는 힘을 지킨 사람. 넷째, 혼자 있는 힘을 기른 사람. 다섯째, 하루 루틴을 가진 사람. 여섯째,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사람. 일곱째, 지금 당장 시작한 사람. 여덟째, 죽음을 준비한 사람. 이 8가지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몇 개를 가지고 계세요?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신 분 계십니까? 그 눈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라는 마음입니다. 나도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었고, 나도 오늘 하루를 더 감사하게 살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이 아직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기나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오셨고, 하고 싶은 말을 참았고, 가고 싶은 곳을 포기했고, 쉬고 싶은 날에도 묵묵히 일어나셨어요. 아무도 몰라줬던 그 새벽들, 혼자 삼키셨던 눈물들, 지쳐도 쓰러지지 않으셨던 그날들.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훈장이에요. 이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남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고, 나는 이 나이가 되어서도 충분히 당당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하나만 바꾸십시오.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상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셨어요. 내일의 햇살은 오늘보다 더 따뜻하게 여러분 곁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8가지 중 지금 몇 개를 가지고 계신지, 가장 바꾸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큰 위안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몇 살이 되면 인생이 가장 행복할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대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요? 젊고 패기도 넘치고 앞날이 무한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30대라고 하십니다. 이제 좀 철도 들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40대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창 일도 잘 되고 아이들도 크고 뭔가 내 것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높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대가 아닙니다. 30대도 아닙니다. 바로 60대 후반에서 70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바로 이 나이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까요? 왜 이 나이가 되면 오히려 더 작아지고 더 조용해지고 마치 세상에서 조금씩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오늘 이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과 숫자 2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자, 지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집니다. 자식은 떠났고 출근도 끝났고 남은 건 생각보다 너무 긴 하루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서두를 이유가 없고, 밥을 차려도 같이 먹을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을 켜도 왠지 그 소리가 집을 더 비어있게 만드는 것 같은 그 느낌. 혹시 지금 이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 올해 66이십니다. 어르신은 30년을 학교 급식 일을 하셨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알람이 울렸고 눈을 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 아이들 밥을 챙기고 오후가 되면 온몸이 쑤시도록 퇴근하는 삶.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시각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4시 반. 그런데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천장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 질문이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웠다고 하십니다. 평생 해야 할 일이 넘쳐났는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해야 할 일이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그게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십니다. 이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첫 1년 안에 심한 공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는 분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공허함은 나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생 무언가를 위해 달려왔던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었을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각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를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가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복이 저절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면 반드시 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이게 행복한 건지 모르겠다고. 집도 있고 자식도 키웠고 굶지도 않았는데 왜 가슴 한켠이 이렇게 허전한 건지 모르겠다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빵을 구하느라
평생을 보냈습니다. 굶지 않기 위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건 틀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빵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허전할까요? 왜냐하면 빵 다음에 필요한 것, 즉 마음의 평안, 따뜻한 관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것들을 채울 준비를 미처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복이라고 믿어온 기준 자체가 사실 우리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자식의 좋은 직장,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들이 행복의 기준이었다면 그 기준은 세상이 만들어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그 기준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팀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보다 2배가 생기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연봉 1억인 사람도, 연봉 5천만 원인 사람도,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도 모두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지금보다 2배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갖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깥에 두는 한, 그 기준은 영원히 우리를 앞서 달아납니다. 등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오를 때는 정상만 바라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도 일단 올라가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옆에 철쭉이 피어 있어도 못 봅니다. 발밑에 맑은 계곡물이 흘러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랐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라오는 길이 더 좋았는데, 그 바람 소리, 그 나무 냄새, 그게 다 좋았는데, 정작 정상에서는 사진 한 장 찍고 내려가더라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며 즐기는 것입니다. 60대 이후는 정상을 지나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는 길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구간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고 옆을 볼 수 있고 발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쟁할 사람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행복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아직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표를 들고 걷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는 그 기준표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면 그게 오늘의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동네 한 바퀴를 걸었다면 그게 오늘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서 딱 한 장면만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한 장면을 마음에 품고 주무십시오. 행복은 그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몸이 버텨줘야 나머지가 있습니다. 충북 충주에 사시는 이재환 어르신, 올해 69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몸이 튼튼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젊을 때 농사도 지으셨고 막일도 하셨고 아파서 드러 누워본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65되던 해가을이었습니다. 시장을 보고 집으로 오시다가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 무릎에서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일어서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분이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거의 닳아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나오시면서 복도 의자에 한참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 당연한 사실이 그날 처음으로 현실로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다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근육은 다릅니다. 70대, 심지어 80대에도 근육은 키울 수 있습니다. 운동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70대에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3개월 후에 실제로 근력이 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관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십시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빈속에 물 한 컵이 위장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둘째, 점심 먹고 나서 딱 10분만 천천히 걸으십시오. 식후 혈당이 올라가는 시간이 바로 식사 후 30분 아닙니다. 이 시간에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동네 골목을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9시 이후에는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면역력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처음엔 아주 작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한 달, 두 달 쌓이면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재환 어르신은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조금만 일찍 했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여러분은 아직 그 후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많은 질병이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됩니다.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약입니다. 아는 순간부터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관계. 이제는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이 파트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아마 가장 가슴이 찌릿하실 부분일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미선 어르신, 올해 67이십니다. 어르신 남편이 퇴직을 한 뒤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의 숟가락이 밥그릇에 닿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그 저녁 식탁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 옆에서 왜 이렇게 외롭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게 정상인 건가? 그 생각에 젓가락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혼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외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평생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오다가 갑자기 24시간을 함께하게 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충돌입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재미있는 말로 표현합니다. 남편이 퇴직하면 아내에게 생기는 병이라고 해서 남편 재직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가족학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바로 은퇴 직후 1년에서 3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취미, 각자의 공간, 각자의 친구. 그게 서로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오래 좋아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딱 10분, 오늘 각자 있었던 일 하나씩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마트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오늘 길에서 예쁜 꽃을 봤다.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 식탁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정미선 어르신은 지금 남편과 매주 화요일 오전에 동네 뒷산을 같이 오르신다고 합니다. 처음엔 어색해서 말도 없이 그냥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나자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날 설거지하면서 혼자 울던 어르신이 지금은 남편과 산 정상에서 나란히 앉아 막걸리 한 잔씩 하신다고 합니다.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자녀 관계에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식이 어른이 된 뒤에도 조언을 멈추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압니다.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조언은 요청받았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식의 귀에는 간섭으로 들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침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 욕구가 반복적으로 막히면 그 상황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먼저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올 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식이 물어오지 않으면 그냥 잘하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긴 조언 10마디보다 자식의 마음에 더 깊이 닿습니다. 지금 주변에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계신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80년간 진행한 세계 최장기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서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한 명,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가꾸는 것. 그게 이 나이의 진짜 재산입니다. 이번 주 안에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 한 명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냐고, 밥 한번 먹자고. 그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하루를 모두 따뜻하게 만들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체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호 어르신, 올해 73이십니다.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항상 한턱을 내셨고 남 앞에서 작아 보이는 게 싫으셨습니다. 자식 결혼식 때는 없는 돈에 무리해서 더 좋은 예식장을 잡으셨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70이 넘던 해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통장 잔액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떨리셨다고 합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아프면 어떡하지?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돈을 썼을까?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그 질문 앞에서 한동안 말문이 막히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두 그룹에게 돈을 나눠줬습니다. 한 그룹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했고 다른 그룹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쓰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그룹이 훨씬 더 큰 행복감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는 것,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와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완전히 다릅니다. 체면 소비는 쓰고 나면 허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소비는 쓰고 나면 따뜻합니다. 이제는 체면, 소비를 줄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비싼 선물 대신 직접 쓴 손편지 한 장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거창한 외식 대신 집에서 손수 차린 밥 한 끼가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거리를 가지십시오.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역할을 맡는 것, 손재주가 있으시면 소박하게 무언가를 만드는 것.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소소한 경제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감각,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게 60대 이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번 주에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지난달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없어도 됐던 지출 하나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다음 달에는 나를 위한 작은 즐거움에 쓰십시오. 오래 가고 싶었던 가까운 나들이, 좋아하는 책 한 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소비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하루를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나요? 오늘 뭘 하지? 였나요? 아니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였나요? 대구에 사시는 최정숙 어르신, 올해 65이십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 1년을 집안에서만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고 밥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텔레비전 보다 주무시는 패턴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딸이 집에 왔다가 어르신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손을 잡고 핸드폰을 함께 들었습니다. 엄마, 사진 한번 찍어봐. 딸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손가락이 말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를 눌렀습니다. 딸이 웃으면서 괜찮아, 엄마, 다시 해봐, 했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혼자서 사진을 찍고 편집까지 완성했습니다. 베란다 화분에 핀 작은 꽃 한 송이였습니다. 딸이 복지관 게시판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르신, 사진 너무 예뻐요. 어디서 찍으셨어요? 어르신은 그 댓글을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계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합니다. 65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나섭니다. 오늘은 어떤 걸 찍을까? 그 생각에 아침에 눈이 먼저 떠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나이와 상관없이 분비됩니다. 즉, 65에 처음 사진을 배울 때와 25에 처음 무언가를 배울 때 뇌가 느끼는 기쁨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지금 핸드폰을 드시고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검색해 보십시오. 이번 달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습니다. 서예, 노래, 사진, 원예, 건강체조, 스마트폰 활용법. 그 목록을 보시고 딱 하나를 골라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등록만 하셔도 됩니다. 첫날에 가시기만 해도 됩니다. 그 첫 발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6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3가지 독이 있습니다. 비교, 후회, 걱정입니다. 이 3가지가 60대 이후의 삶을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이 갉아먹습니다. 비교는 이렇게 옵니다. 친구는 자식이 의사라는데, 저 집은 노후 준비를 잘 해놨다는데, 나는 왜? 그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지금 내 삶이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 중에 자꾸 다른 앱을 열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이 되다 말고 결국 배터리가 더 빨리 닳아버립니다.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채워야 할 에너지가 있는데 자꾸 남의 화면을 들여다보면 내 배터리만 빨리 닳습니다. 후회는 더 깊은 곳에서 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울고, 지혜로운 자는 지금 이 순간을 산다고 했습니다. 걱정은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대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결국 걱정의 대부분은 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영화인 셈입니다. 그 영화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으면 정작 눈앞에 오늘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일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 하나로 수백 권의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딱 3가지만 적으십시오. 첫째, 오늘 먹은 것 중에 맛있었던 것 하나. 둘째, 오늘 보거나 들은 것 중에 좋았던 것 하나. 셋째, 오늘 고마웠던 사람 이름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3분이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꾸준히 쓴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삶의 만족도가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개선됐으며 병원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걸 한 달만 계속하시면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찾으려는 눈이 생기고 그 눈이 생기면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십시오. 살아오면서 잘못한 것이 있어도 부족했던 것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힘든 세월을 버텨오신 분입니다. 가난도 이겨냈고 상실도 이겨냈고 외로움도 삼키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거울 앞에 서서 딱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처음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은 결국 자신이 반복해서 듣는 말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아주 작은 숙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의 좋은 장면 하나를 떠올리는 것. 아침에 물 한 컵, 점심 후 10분 걷기, 저녁 9시 핸드폰 내려놓기, 이번 주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지출 내역에서 나를 위한 소비 하나 찾기,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하나 등록하기, 오늘 밤 감사일기 3줄, 그리고 거울 앞에서 나는 잘 살아왔다 한마디. 이 중에 딱 하나만 오늘 하십시오. 하나만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딱 하나,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쌓이면 한 달 뒤에 여러분은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드린 질문 기억하시죠? 몇 살이 가장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가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이 나이입니다. 그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여러분, 60대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담아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피우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기쁨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이십시오. 창가에 앉아서 그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잘 살아왔다. 지금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그 차 한 잔의 온기가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봄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